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시면요. 여기 혹시 가본 적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라는 지역입니다. 글씨가 잘 보일까요? 제암리라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3.1운동 당시에 가장 크게 그 가장 큰 건 아니고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어, 이때 이제 바란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 바란 장 시장 3.1운동은 주로 이제 시골로 내려오면서 장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날에 모이게 되니까 그 장날을 이용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요 바란장이 있을 때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주도자들이 주로 이제 순응 안씨 세력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제암리에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 여기를 이제 와가지고 모조리 다 남성들은 이 교회에다가 다 모이게 해가지고 불태워서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이 제암리뿐만 아니라 요 근처에 고주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동네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서도 또 학살 사건을 똑같이 일으켰고요. 어,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제암리 교회인데 이 교회 옆에 바로 기념관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관련 사진들, 내용들, 그리고 이제 생존자 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생존자 할머님께서 하신 인터뷰 내용들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고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스코필드라는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어, 이 제암리의 참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된 되게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어디에 묻혀 계시냐면 서울에 있는 현충원 있죠. 현충원에 스코필드 박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요거는 이것도 기념물인데 그 돌아가신 분 23분의 그 거의 이제 기념이라기 하기보다는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물입니다. 가시면 제암리가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에요. 정말 일본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런 학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화도 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불에 타는 거. 그래서 냄새도 굉장히 심했고 연기도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참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주도했던 아리타라는 중위가 있어요. 군인. 아리타 중위. 그 아리타 중위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음, 자기네들이 이제 우발적으로 했다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발적으로 그 아리타 중위가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자료들에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왜냐면 그 후방 퇴로 있죠.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다 막아놨어요. 군대들이 거기 주둔시켜가지고 도망을 아예 못 가게 다 막아놓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계획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송산 지역의 3.1운동 기념탑인데요. 송산 지역 3.1운동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긴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3.1운동이고요. 여기도 이제 송산 지역 3.1운동 기념탑이 있고 여기 3.1공원이라고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근처 사시는 분들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날을 이용해서 3.1 운동이 일어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홍효선이라는 분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3.1 운동을 전파를 하고 홍면옥 님과 함께 등 여러 분들과 함께 같이 3.1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때 이제 노구지 순사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도망가려다가 자전거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그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 검시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막 부검하듯이 부검하면 어디가 뭐 다치고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도 그 부검해가지고 돌이 어디에 맞고 이게 그게 있어요. 검시도 같은 게. 그래서 돌에 여기저기 많이 맞아서 노지 순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홍효선 분께서는 일제에게 잡히지 않고 끝까지 도망을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셨는지 전혀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천에 있는 황허장터인데요. 터는 예전에 이런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무슨 터 무슨 터 무여 황허장 여기도 장날을 이용해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수원인데요. 수원에 그 정조 때 지은 수원 화성 있잖아요. 수원 화성에 그 팔달문 쪽에 보면은 요게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팔달문이 있고 이쪽이 이제 장안문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성이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어요. 수원 화성은. 그래서 여기 팔달문만 있고 여기 팔달문에서 옆으로 골목길로 들어가면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중간에 빠지는 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가면 요게 있어요. 그 3.1운동 기념비가 있어가지고 요거 수원 사시는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3.1운동이 일어났고 수원에서는 대표적으로 또 그 기생들이 주도를 해서 3.1운동이 운동을 또 하셨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운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1919년에 일어났는데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라고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체제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한 게 이 베르사유 체제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는 근데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됐었어요.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군 측에 있어가지고 승전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선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었긴 한데 이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 내용이 조선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불씨를 지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에 이제 소련이 들어서게 되면서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제국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본주의의 끝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국주의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압박을 받고 있는 민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볼셰비키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있는 와중에 우리 1910년에 헌병 경제 통치였잖아요. 굉장히 억압을 받았어요. 국민들, 우리 이제 백성들이 조선
우리 한반도에 이 백성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열받는 와중에 고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독살설이 돌아요. 실제로 독살을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일제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이놈들 안 되겠네 막 열이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됩니다. 해외에서 먼저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렇게 하는데 국내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해서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선언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 최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가 되기는 하는데 그 최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립선언문이 작성이 됩니다. 이 3.1운동의 3원칙은 대중화, 일어나 비폭력인데 이 비폭력은 나중에 폭력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의 선언문을 통해서 이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원래 그 탑골공원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러면 좀 혼란스러워지겠다 싶어서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이 33인 분들께서 발표를 하고 자진적으로 체포가 돼서 자진 신고를 해서 자진 체포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한 학생이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반포를 하고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퍼지게 되냐면요. 당시에는 이제 서울로 유학이라고 해요. 서울로 가는 것도. 서울의 지방에 있는 그 학생들을 서울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던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서 농촌에서도 3.1운동이 퍼지게 되는데 이 농촌 지방에 가면서 이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토지조사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역도 굉장히 좀 심했어요. 부역이라는 것은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역이에요. 그 일을 계속 시킨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면서 이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농촌 지방으로 가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3.1운동이 퍼졌는데 이 3.1운동의 결과로 이제 일제가 놀랬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결정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군말 않고 따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 조선은 안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어 일제는 그 한일 병합 조약 이런 거를 하면 어쨌든 왕이 직접적으로 수락을 하진 않았지만 그 지도자가 수락을 했다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당연히 그냥 순순히 응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빵 터져버린 거죠. 아니 왜 지도자가 허락을 했는데 너네들이 왜 이러면서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식민지 정책을 변화시켜서 문화통치라는 굉장히 기만적인 통치예요. 이건 1920년대 가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문화통치라고 하는 기만적인 그런 통치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조금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 오히려 더 쪼아버리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3.1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량을 좀 조직적으로 묶어서 제대로 독립운동을 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지도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왜 임시냐면 당시에 우리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정부를 수립했고, 광복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이후로 독립군을 양성하거나 무장항쟁이 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이 그동안은 이제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직이 되고 훈련이 됐다면 대중들이 이제는 하게 돼서 뭐 농민, 노동운동, 노동자 운동도 있었고요. 여성운동도 활발해지고 학생운동 등등등 다양한 대중운동, 사회운동들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로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게 있겠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 개의 정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고요. 상하이 정부는 말 그대로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 있던 거고, 한성 정부는 우리 조선 땅, 조선에 있는 한성에 있던 정부였어요. 이 세 개 지금 정부가 흩어져 있잖아요. 이 정부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돼요. 나라에 정부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정부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어서 어디에 어떤 정부를 이어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결국에 이제 계승은 한성 정부를 계승을 하되 지금 그 조선 땅 안에서는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하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때부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민주공화제를 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저기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나중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을 때에도 초대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독재를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독립운동 방향으로 하기는 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는 광복 후에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존재를 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가 헌법이에요.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선택을 하고요. 공화제잖아요. 그리고 3권의 분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법원, 국무원 이 세 개로 나눠서 입법, 행정, 사법부를 나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이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맡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요. 어떠한 활동들을 했냐? 연통제라는 것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이 임시정부가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에 조직들을 좀 연결할 필요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쫓아야 될 사람들은 국내에 있어요. 지금 조선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국내의 행정망을 또 조직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 조직망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연통제라는 제도고요. 그리고 교통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교통, 통신,
위에 설치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도고, 이거는 뭐 하나 그냥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기관을.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게 이륙양행이라는 그 교통국이 있고요. 어, 이 교통국을 통해서 자금 조달도 여기서 했고, 왜 돈이 필요해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사야 되고, 식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금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이게 나중에 걸리게 돼요. 또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공채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공채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행을 해주는 건데 돈이라기보다는 어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공채를 사요. 그러면 그 돈이 국가로 가잖아요. 근데 그 공채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이제 광복 후에 이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이제 공채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공채를 또 발행을 해서 독립자금을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펴내는데 이 독립신문은 그 전에 이제 독립협회 만들기 전에 독립신문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의 기관지의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이고요. 그리고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는 책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정부가 있으면 법도 있어야 되지만, 법 있고 제도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군대가 필요를 해요. 군대가 필요 없는 나라는 없어요. 각 나라의 군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로 군사 제도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한국광복군이에요. 이건 조금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어, 중국에 당시에 장제스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던 국민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된 거고요. 어, 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국광복군 행동 준순 구개항이라는 요걸 만들어가지고 좀 한국광복군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의 계획을 하고 훈련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막 되게 순탄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갈등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좀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뭐 독립전쟁론 대표적으로 이동휘라는 사람이 있고요. 외교로는 이승만, 실력 양성론은 안정호 이렇게 분열이 돼서 좀 이 독립 노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노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좀 통합이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개조파, 창조파, 현상 유지파까지 또 나눠지게 되면서 이 개조파하고 창조파의 대부분은 이탈을 하게 되고 현상 유지파가 남게 되면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의 주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하게 돼요. 왜냐면 이 이승만은 미국 미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독립 자금을 독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헌이 그 이후에 개헌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2차 개헌 때는 이제 처음에 대통령 중심제였다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면서 국무령이라는 직책이 생기게 그 국무령이 중심이 돼서 이제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되고요.
이 이상용 선생님이 국무령에 선출이 되게 되면서 박은식 선생님이 사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당시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너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독립운동을 실시를 해야겠다 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흐름에 편승을 해서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어, 지도 체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주석이 한 사람이 딱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석을 맡는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4차 개헌 때부터는 이제 주석이 중심이 돼서 단일 지도, 여긴 집단 지도죠? 여긴 단일 지도예요. 단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일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전쟁을 하려면 지도부가 분열이 돼 있으면 안 되고 한 곳으로 확 권력이 집중이 돼서 딱 이렇게 명령이 수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단일 지도 체제를 성립을 하게 되고 5차 개헌 때 이제 부주석제를 성립을 하게 됩니다. 부주석에 누구를 임명을 하냐? 김규식 선생님을 임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주석제를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단체로 한인애국단이 있어요. 이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당시에 아까 임시정부가 막 분열되고 막 개조파 창조파 거의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좀 임시정부가 침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좀 타개를 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중국하고 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좀 타개를 하고 임시정부에다가 활력을 다시 넣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있죠. 이봉창 의사는 이제 일본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에서 그 폭탄을 던져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죠, 이때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그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돼요. 오, 얘네가 이런 의지가 있는 애들이었구나 해서 좋아, 우리도 응원 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도 일본을 좀 내쫓아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게 돼요,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중국 또한 일본을 이 중국에서 내쫓아야 돼서 이때 이제 조선하고 중국하고 손을 합쳐서 같이 이제 항일 전쟁 등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아까 그 한국 광복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황포 군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그 조선 내 독립운동가들을 입학을 시켜서 훈련을 받게 해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192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